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그냥 양보를 하고,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반대급부로 러시아 너희들하고 좀 군사협력 관계가 있는 이란, 우리가 핵 문제에 있으니까 너희들 도와서 우리가 핵 문제를 풀자.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니까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해서 미국을 돕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저는 이슬람사, 중동사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협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휴전협정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휴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요.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끝장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가득 찼는데, 근데 휴전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휴전안에 보면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이제 42일, 6주간인데요. 1월 15일에 합의를 했고 1월 19일부터 발효가 돼서 하는 건데, 1단계에서는 어떤 휴전안이냐면 일단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가자 지역과 이집트가 맞붙고 있는데요. 맞닿아 있는 지역에 라파 국경 검문소가 있는데, 그쪽에 필라델피 통로라는 게 있어요. 통로는 통로인데 이제 이름이 필라델피예요. 필라델피 통로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가자와 북쪽 가자의 경계선 지역에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곳에, 그래야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되는 건데, 거기에 그 통로가 느세림 통로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왜 들어가 있냐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마스 요원들을 색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이집트와 국경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불법 무기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쪽에서. 그런데 이 1차 휴전협정에서는 이 남북 가자를 잇는 통로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빠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측이 인질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잡고 있던 이스라엘 인질을 33명을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5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넘어갔는데, 이 협정에 보면은 죽은 사람까지 합쳐서라도 33명 넘겨줘야 된다는 게. 근데 그 산 사람은 한 25명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1900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죄인들을 풀어줬어요. 죄수들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죄수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난 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단계가 시작한 다음에 16일이 지나면 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나기 전에 2단계 협상이 시작돼서 2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와 있는 2단계 원래 가안은 2단계 가면은 하마스가 살아있는 인질 모두를 다 넘기고 이스라엘은 군대를 다 빼는 겁니다. 이게 2단계의 골자고, 그것도 똑같이 42일이고요. 3단계는 이제는 재건이에요. 재건을 들어가는데, 그때도 하마스가 미처 넘겨주지 못한 인질들이 그 시신으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다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단계가 끝나기 전에 2단계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2단계 협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애초부터 회의적으로 봤던 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하면서 휴전을 시켰다라는 일단 큰 그림은 얻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받았죠. 야, 트럼프가 드디어 이 휴전을 시켰구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뭐라고 그랬냐면 이 휴전이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탄야후 총리도 이거를 영구한 휴전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단계에 갈 마음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가 끝난 다음에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는 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요구하냐면 1단계를 더 연장하자. 근데 이제 하마스는 우리가 왜 연장을 해야 되냐? 우리 다 지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휴전 협상이 안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재를 들어서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마스에 니네 인질 다 풀어라. 하마스가 안 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때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휴전을 물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첫 번째로 일단은 저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인질을 다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인질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자기네들이 협상의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질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인질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흥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거고요. 이스라엘은 근데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 1단계 협상이 제대로 끝났으면 2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키지 않을 약속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때문에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왜 안 들어가느냐? 군대를 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치 체제는요, 우리와 달리 내각제거든요. 우리는 의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4년마다 의회 선거를 하고,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의원들이 내각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내각제거든요. 120석이에요. 120석 중에서 61석을 얻는 정파가 여당이 돼요. 그리고 나라를 움직여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은요, 68석이 됐어요. 근데 68석이 되니까 좀 안정적인 편이죠. 60석은 이제 넘었으니까. 근데 완전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스라엘에서 60석 넘은 건 좀 넘어야 정권을 잡기 때문에 68석인데 그 중에 6석을 축이 한 정파가 1차 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몇 석 남았습니까? 62석이 남았습니다. 62석인데 이 62석 중에 8석 정도를 차지하는 정파가 있거든요. 그 정파는 2차 휴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1차 휴전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2차 휴전 들어가면 우리도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겠습니까? 네타냐후 정권이 무너져요.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른데 3월 31일까지 집권 여당의 내각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3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현 네타냐후 정부가 붕괴돼요. 다시 정부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62석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종교정당이 있어요. 종교정당은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정당인데, 여기 정당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군에 징집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왜냐면 요즘 징집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안 통과 못하게 하겠다. 큰일 나죠. 그래서 정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 아니나 다를까 가자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하니까 집 나갔던 그 정파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68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휴전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하더라도 3월 31일 넘어서나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비리 수사를 하던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마스를 도와주는 나라가 카타르예요. 이 카타르는 이 하마스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카타르가 하마스 쪽에 돈을 많이 줬어요. 네타냐후 정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도와줘도 좋다. 그런데 하마스만 도와준 게 아니고 네타냐후 쪽에도 돈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정보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해외 정보만 담당하는 모사드가 있고요. 군 정보를 담당하는 아만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신베트가 있어요. 신베트가 이거를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어떤 혐의를 찾아냈냐면 총리 측근에서, 총리실에서 무려 카타르로부터 6,500만 달러를 받았다. 우리 돈으로 950억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총리실 월급으로 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조사에 들어가려니까, 이스라엘이 건강한 나라라는 거는 뭐가 건강하냐면 정보기관과 군기관이 정파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정보기관 이렇게 하니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던 나라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신베트 국장을 해임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구리면 그렇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3월 16일이고 3월 18일부터 가자를 좀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 달자 배 떨어진다고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게 이게 예산안에다가 그다음에 정파 연정 무너지는 거 그것도 있지만 까따라 이거 덮기 하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2기에 따른 앞으로의 이스라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있는데, 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지지하긴 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이 끌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를 사실 질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트럼프는 그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큰 기조로 보면은 트럼프의 이스라엘 사랑은 굉장히 유달리 깊고요. 1기 때 그런 책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시온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갈 겁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동안 얘기한 거를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란의 공식적 입장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핵 개발을 하는데 평화적인 핵 개발이고 우리는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사람들이 무기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핵 발전을 하는데 전기 발전을 하고 유용하고 평화롭게 핵을 발전하겠다. 그건 우리 주권 국가의 권리다. 핵 발전은. 그러나 우리는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마라. 이게 이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서 전력을 한다는데 왜 중수로가 왜 필요하고 왜 전력과 상관없이 무기와 관계된 핵 발전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주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죠. 그리고 IAEA는 이란이 뭐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무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우라늄 농축하는 게 60%까지 했고 60%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기급인 90% 가는 건 시간 문제고 실질적으로 90%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60%까지 농축한 양을 보면 핵포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까지 IAEA에서 해버렸어요 이번에. 안 그래도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비롯해서 미국 좀 많은 나라들이 이란은 반드시 핵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란이 현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화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전쟁 아니면 대화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친서를 보냈어요. 이란의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게 협박성이다 아니면 이거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온건하게 얘기했다. 뭐 양쪽이 다 헷갈리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최후 통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2달 안에 핵 협상 끝내자.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한 편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2달이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 핵 협상합시다. 둘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2달인지 아니면 편지를 보낸 시점에서도 2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오픈엔디드 니고시에이션을 안 하겠다. 즉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그런 협상은 안 한다. 짧게 농축적으로 2달 안에 끝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이란, 그리고 집권 직후에도 그랬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 파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핵 포기가 이란의 다른 능력은 핵을 평화적으로 다르게 쓰는 거는 봐주되 핵무기로 만드는 것만을 문제로 삼느냐 아니면 핵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다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이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우리하고 협상하는 내용이 핵을 무기로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협상이라면 하겠다.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핵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것을 다 문제 삼아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겠다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을 무기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다른 공식적인 입장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지금 가하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최고 압박 정책인 경제 제재를 풀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 나한테 지금 온갖 협박을 다 해놓고 뭐 경제 다 제재 걸어놓고 우리한테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겠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그렇게 자존심 없이 나갈 수 있겠냐? 우리 자존심 살릴 수 있도록 일단 풀어. 그럼 대화 나가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잠시라도 풀어주는 건 괜찮아요. 상대방 길을 살려줘야 되죠. 제가 우리 PD님하고 싸움이 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욕을 하면서 대화 나와라 하는 것과 커피도 사주고 뭐 커피 한 잔 마셔봐라 뭐 선물도 주고 그렇게 대화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을 끌어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걸 못하죠. 트럼프가 후티 반군의 공습을 개시한 배경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자, 이 후티 반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후티 반군은요, 이 중동의 돌쇠예요. 돌쇠라는 거는 제가 좀 말을 순화시킨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후티 반군은 굉장히 순진, 단순,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 공격할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하는 날 우리도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선박들을 공격하겠다. 휴전하면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휴전하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공격 시작되니까 또 후스가 또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4일에 후티 반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정찰 드론 MQ-9 리퍼를 격추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너무나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서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은 후티 반군을 정리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표현을 좀 annihilate라고 그랬어요. annihilate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annihilate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티 반군을 누가 지원하느냐? 이란이 지원하고 이란이 다 통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 그러면 그 반격은 후티 반군이 반격하는 게 아니라 이란 니네들이 미국을 공격하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의 후티 반군 지원을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황당하죠. 야, 우리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도 못해,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밖에 국가들, 뭐, 미국이라 이스라엘, 영국은 아니, 뭔 소리, 니네들이 무기 보내잖아. 니네 무기 보낸 거 우리가 다 적발했거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간접적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해리스 트루먼 항공모함이 들어갔고요. 한 대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지금 부산에서 훈련이 끝난 칼 빈슨 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그것도 지금 중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대를 투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는 아니죠. 이 2대가 투입한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지난번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엄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 지금 처음입니다. 최근 미국 러시아 관계가 이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란이 지금 머리 아파요.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이란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러시아하고 이란의 관계는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묶여진 관계예요. 이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한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그전에는 소련 이전의 러시아는요. 영국과 손을 잡고 이란을 반으로 토막내서 가지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맺어가지고 이란을 남북으로 나눠서 서로 영향권을 확보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못했던 거는 이란이 강해서 간 게 아니고 볼셰비키 혁명 나면서 복잡해지면서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란이 사실은 그 전부터 중앙아시아 쪽의 많은 지역들을 러시아에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리아 내전을 하면서부터거든요.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서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이 러시아 쪽으로 붙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이란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편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샹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은 기본적으로 친서방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아무 사람들이 저보고 웃어요. 이란이 무슨 친서방이냐. 근데 이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서방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방과 기술 협력을 했고 그리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도 막말로 해가지고 러시아 기술이 더 좋습니까? 프랑스, 독일 기술이 더 좋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은 늘 뭐 상황만 좋아지면 유럽과 이란 애들인데 근데 지금 지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올라온다? 뭐 받아주기는 하자. 그래서 좀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과 항상 경쟁 관계에서 가장 이란에 부족한 게 뭐냐면 새 전투기가 하나도 없죠. 이란에게 어느 나라도 전투기를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투기는 옛날 미제 전투기고 오래된 전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사고가 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은 많지만 대공 방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공 방어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때릴 수는 있지만 맞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갖고 싶었냐면 러시아한테 갖고 싶은 거죠. 러시아하고 군사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러시아한테 계속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달라, 그 다음에 S-300, S-400을 달라고 계속 했는데 러시아가 계속 민기적 거리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란과 너무 사이가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필요한 게 드론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이란이 드론을 준 거죠. 근데 이란이 그냥 줬겠습니까? 전투기와 방어망을 막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큰 결정을 해가지고 SU-35를 주기로 했어요. 4.5세대입니다. 4.5세대 전투기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갖고 들어가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절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어망도 주겠다. S-300, 400을 주겠다. 그래서 몇 대가 들어와서 아마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란과의 군사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 문제도 중지할 수 있다고 트럼프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바짝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 편 들어줬죠. 그러면 러시아도 뭐 하나 줘야 되잖아요. 미국이 러시아한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란이겠죠. 이란 잘 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얘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중도파들, 진보파들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들에서 러시아 믿지 말자. 러시아 잘못하면 우리 팔아넘길 수 있다.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 받고 이란을 트럼프한테 팔아넘길 수 있다. 러시아 믿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란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란은 오히려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미국 니네들 있잖아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그래 오만을 통해서 간접 대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신 러시아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에요. 그게 엄밀히 말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지는 현주소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작년부터 미국의 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축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Axis of Upheaval.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격변의 축으로 번역을 하는데 격변의 축이다. 그러면 격변의 축이 어떤 엑시스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네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고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이 네 나라의 군사적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네 나라의 군사적 협력은 결국에는 목표가 뭐냐? 미국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란을 그 틀에서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는. 그리고 현재 지금 세상을 보는 하나의 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일단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죠. 큰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시카고 대학의 석학인 그 미어샤이머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중국 잡는 거 아니냐? 중국을 잡으려면 러시아하고 친해져야겠니? 너멀어져야겠니?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지. 그래야지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을 안 잡는 거고.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할 때 중국을 우리 편에 두고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좋으니까. 안 그러면 중국이 소련 편 들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은 그 반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을 해서 결국에는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되고 자원 자급자족이 안 되는 중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식량도 받고 자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왜 몰고 가느냐. 이게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의 지적이었고 사실은 뭐 미어샤이머 교수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바로 그 길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를 우리 편에 둬야 된다. 적어도 중국 쪽으로는 뛰어나야 된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 이란의 미래와 유사하다는 시선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비슷하다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그냥 양보를 하고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반대급부로 러시아 너희들하고 좀 군사협력 관계가 있는 이란 우리가 핵 문제에 있으니까 너희들 도와서 우리가 핵 문제를 풀자.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해서 미국을 돕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란의 희생양이 되겠죠. 그걸 이제 이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러시아 믿지 말아라. 러시아가 우리를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앞으로 이란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양측은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가면 양쪽 다 공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래요. 무슨 이란이 그렇게 강해? 박현도는 맨날 이란 강하다고 이란 건드리면 박살난다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이란과 전쟁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근데 미국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미국의 피해가 너무 커요. 전쟁은 이기겠죠, 미국이. 근데 미국이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전쟁에서 미국에서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는 엄청나게 줄 수 있고요. 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되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전 세계가 쑥밭이 되는 거고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란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이 대화를 안 나오니까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란이 손들고 나오겠지.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쟁 해보려면 해봐. 우리 때릴라 때려봐. 우리는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서 대화 안 해.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지금 대화할 조건이 안 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력으로 한다? 그럼 우리도 무역을 맞설 수밖에 없어. 전쟁 감수하겠다. 전쟁 감수하겠다 그러면 이란은 나 맞더라도 나만 죽지 않겠다는 적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양측이 대화를 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고요.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은 대화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대화하지 않고서는 이건 답 안 나와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그게 피해가 너무 커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의미가 없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전 대화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 국민들의 현재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이란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게 자원인데 자원 제재를 계속 받았잖아요. 석유가스 수출을요. 쉽게 말하면 블랙마켓에서 석유를 팔았거든요. 석유가스를.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좀 눈을 감아줘서 그래도 그나마 팔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350만 배럴까지 생산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막고 있잖아요. 블랙마켓까지 막고 있어요. 그럼 갈수록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환율만 얘기를 보면은 2015년에 이란 핵협상이 났었을 때보다 지금 이란 환율이 33배가 떨어졌습니다. 33배가요. 1달러를 2015년 7월 달에는 약 32,500 리알이었거든요. 지금 100만 리알입니다. 1달러가 100만 리알이에요. 지금 이란의 최고액 화폐 200만 리알이 또 나왔어요. 그만큼 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40%예요. 말 다 했죠. 경제 어렵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더 악화될까요? 지금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아랍 국가들이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와 한 축을 이루면서 이란을 압박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고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이기 때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압박 정책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은 아랍 국가들도 이란과 투자를 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협상을 성공시키고 제재를 풀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면 중동엔 평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회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리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시리아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내전은 끝났지만 완전한 시리아라는 국가가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크게 시리아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임시정부, 튀르키예의 후원을 받는 임시정부가 수도는 장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과는 서로 공생하기로 협력을 맺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쿠르드인들의 자치권을 허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이 쿠르드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가 튀르키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쿠르드와 같은 족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리아에서 건재한다면 지속적으로 튀르키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게 이들 쿠르드를 누가 지금 지원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 지금 임시정부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얘네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골란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리아 쪽으로 더 들어가서 시리아의 남부 쪽 땅들을 지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나갈 마음 없어요. 레바논 위쪽으로 연결돼 있는 그 전에 러시아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던 이 따르투스 라타키아 이쪽은요. 원래 임시정부 애들이 쫓아낸 전 정부의 지지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약 200만이 있는데 그쪽에서 최근에 이 극단주의자들, 이 현재 그 민주정부의 극단주의자들이 주민들을 1,000명 이상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여기를 차라리 떼어내서 여기를 전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알라위 정파의 국가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토막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완전하게 예전처럼 완전한 국경을 가진 예전의 국경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든지 내전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제사회가 내전이 있으면 또 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전이 안 나도록 일단은 진정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그럴까요? 근데 언제라도 내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반응과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의 그 귀환을 환영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2019년이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2곳을 강탈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보통 이제 1,0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500만 배럴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1980년부터 이 페르시아만 지역, 중동의 유전 지역에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이 페르시아만 지역 미국이 수호한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카터 독트린인데 그거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미국은 셰일 에너지로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으로 미국의 카터 독트린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때문에 미국이 이쪽에 군사력을 투사를 하고 중동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산유국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아랍 국가들이 그때 굉장히 크게 느꼈죠. 아,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더 이상 안보를 위해서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생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 70년대에 얘기했던 자주국방을 본격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특히 사우디를 비롯해 이런 국가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카운터 파트가 된 게 우리 국방입니다. 우리 국방이 일단 품질이 좋아요. 가격 면에서 싸죠.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이 쓰고 있는 미국 무기 시스템과 호환이 되거든요. 좋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 브랜드가 아직까지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한테는 기술 이전해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일부는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의 K국방의 훌륭한 품질도 좋고 거기다가 기술 이전까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와 국방협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중동에서 K방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K방산뿐만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기술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공위성 사업이었어요.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UAE 개발진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공위성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 기술 한 사람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외교 차관이 됐어요. 그 회의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하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인공위성 처음 시작할 때 한국과 했는 줄 아냐고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제안했다.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술 이전을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그냥 기술 이전을 못 하겠다고 그랬고 한국은 우리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게 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트랙 아이라는 인공위성 관련된 회사가 UAE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UAE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과학청의 홈페이지에 UAE가 최초로 만든 인공위성이 한국 기술이 70%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UAE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UAE가 그걸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랑 또 손을 잡았느냐? 나사랑 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사하고 할 때 그 비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계속 막힐 거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마다 UAE 왕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오지 말아라. 절대 사지 말고 만들어라. 우리 거로 만들어라. 그 왕의 특명을 받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기술을 결국에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전처럼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신사임당에서 물건을 판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살게 돈 주고 사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되 기술 이전도 해라. 그래서 기술 이전 없는 상황에서 중동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K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K방산이 기술 이전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미국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그러다 홀라당 베껴 먹으려고 다른 거와는 달리 국방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국방산업은 공장을 그 나라에 짓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무슨 일 하냐 큰일 날라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도 하는 거고 그만큼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이건 기술 주권 주더라도 우리는 더 윗단계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K 국방 무기만을 수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체계를 전부 다 이제 바꾸고 싶어 해요. 한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요구를 했냐면 대사를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대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장군 대사를 보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근데 간지 뭐 얼마 안 돼서 한참 일해야 될 때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바람에 한국에 탄핵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공백이 돼버린 거죠. 리더십 부재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현재 있는 우리 공사께서 온몸을 바쳐서 뛰면서 지금 사우디 그분은 또 뭐 아랍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공백을 메꾸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도 K 방산의 수요는 지속될까요? 네, 현재까지는 계속 제소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무슬림들 국가가 사우디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형제국들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부분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항공기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이 우리하고 협력을 할 때 공동 개발로 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하고 기술력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시장 넓히는 의미에서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간 기술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미국 같은 데 봐보십시오. 산업 스파이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평생 종신형 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기술을 외국에다 팔아 먹어도 뭐 이건 중국에 많은 기술이 나갔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중벌받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팔아 먹어가지고 얻은 이익에 100배, 1000배는 물려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탕 치고 잠깐 살고 나오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 유출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일단 그 법령부터 좀 정비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실 많은 중요한 기술들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많이 보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기술의 상당한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홀라당 마치 기술자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팔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전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어요. 전 재산 몰수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 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래서 K국방 좋습니다. K국방 좋은데 기술 유출 문제 아주 철저하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요. 우리끼리 좋다고 K국방 뭐 K뷰티 뭐 이렇게 난리치다가 몇십 년 후에는 쪽박 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법체계가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는데도 군사력이 낮은 아랍 왕정 국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주 국방을 못했어요. 가장 비관한 얘기가 이란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군대가 강하거든요. 자국 군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당연히 자국 군대면 자국군으로 이루어지겠지 외국군이 왜 있겠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란 건너편에 있는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자국민이 굉장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영문도 많아요. 자국 군대로만 채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키워야 되고 자국군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거기에 가장 먼저 잘 나가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여기는 징병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자국은 자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랍 국가들의 가장 약점이고요. 그동안에는 이 안보 우산을 미국이 제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자국 내에서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돈 많이 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다가 이제 안보 우산이 사라지니까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자주 국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란과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면 이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현재로서는. 현재 이란의 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란은 사거리가 2000km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주변 국가들의 눈치 때문에 미국 때문에 2000km 이상을 가급적 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km 넘어갑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변 국가에서 하도 지금 많이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뭘 미국이 고민하고 있냐면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개발을 하면 이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는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핵을 가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핵을
그렇게 옥죄이려고 그러는 거고, 이번에 이란 핵 문제에서 이란과 얘기할 때 핵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핵만 하면은 차라리 이란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아니 우리는 핵을 무기로 하는 거가 안건이라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란이 그런 군사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란이 약한 거는 공군력이 약해요. 제재를 많이 받아서 좋은 비행기가 없고 방어망이 없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이란 자체 방어망이 있어. 너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군사적인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 쪽에서는 자체 미사일 방어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어요. 아랍국들이 산업 다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중동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산업 다각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Industrial Diversification이거든요.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영어로 Rentier State라고 그래요. Rentier State는 한자를 써서 지대국가, 땅 지자 쓰고 그다음에 대신할 대자 써 지대국가.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렌트비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든지 생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나 석유 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그런 물어보거든요. 500억짜리 빌딩과 대학 졸업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뭐 선택하겠느냐. 수강생은 거의 100%는 500억짜리 빌딩을 선택하죠. 근데 500억짜리 빌딩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5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평생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500억짜리 빌딩이 중동 국가들의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괜찮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석유를 생산했던 이 국가들인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1997년에 미국의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셰일 혁명이 나면서 미국이 2011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 되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가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전 세계가 뭐로 갑니까? 전기차 쓴대잖아요. 우리는 벤츠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전기차를 한동안 안 사고, 저도 사실 전기차 못 사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전기차로, 그리고 모든 비행기도, 그러니까 운반 수단을 전기로 간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에너지의 한 30%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석유로 움직이던 30%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석유 생산 국가 입장에서 보면 100개 팔던 거 70개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빌딩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내 빌딩의 월세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우리 석유가스만 올려난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 렌티어 스테이트에서 벗어나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 이 석유 가스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스포츠 인더스트리 하자. 호나우도 데려와라. 손흥민 데려오고 싶다. 손흥민 만약에 사우디 축구팀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안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 좋아서 토트넘 응원하나요?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잖아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거고, 손흥민이 만약에 사우디로 가면 한국 사람들 사우디로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광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유 부분 생산을 넓혀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내자. 이게 산업 다각화예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기존적으로 석유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이제는 석유를 벗어난 산업을 하겠다는 거고,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언제부터 얘기냐면 2000년에 초반에 석유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의 현인.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만이라는 장관이 있거든요. 이분이 고인이 되는데 2000년에 무슨 말 했냐면, 야,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판다. 왜냐하면 석유를 살 나라가 없다.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거 아니다. 돌이 있어도 청동기가 왔기 때문에 석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석유 시대, 석유 있어도 끝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석유를 더 이상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2000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준비했어도 괜찮았겠죠. 근데 늦기는 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업 다각화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돈만 내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을 있어야지만이 기술을 생산을 해서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물건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하고 기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중동 국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데,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석유도 가스도 없는데 얘네들 전부 다 생산해서 고용해서 국가가, 기업이 벌어오는 돈, 국민이 내는 세금,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정상 국가, 석유나 가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석유와 가스가 없지만 잘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걸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산업다각화의 핵심이에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좀 더디긴 해요. 처음에 할 때 너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걸 많이 다뤘는데 공중파에서 얘기를 잘 못했던 게, 이게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사우디에 나가야 되고 한 사우디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네옴 프로젝트가 황당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은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요. 잘 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초반에 했던 것과는 달리 뭐 170km를 높이 500m의 답으로 쭉 이어간다라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축약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이 너무 무리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동 국가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국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외국 회사에 많이 맡겨요. 컨설턴트 회사에. 그러면 컨설턴트 회사는요, 제가 만약 컨설턴트 회사라면 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보면은 최소한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얘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컨설턴트 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별로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안 돼도 그냥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영국계, 미국계 컨설턴트 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고객의 수요에 맞춘다고 하면서 비현실적인 걸 내놓고도 그걸 현실성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계속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돈이 더 들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동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좋죠. 한국이라는 나라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놀랍게 봐요.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요즘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60년대생이거든요. 60년대생은 어떤 한국에서 태어났냐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내 조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발전해 왔잖아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분들이고, 근데 태어난 연대가 다를수록 나라가 계속 발전해 왔고, 지금은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런 나라, 놀랍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주변 국가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한국을 나빴었죠.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듣기로는 70년대에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특파원을 보내면서 조선일보 전 직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필리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 다 우리가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들이 보기에는 옛날에 한국은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고,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발전을 배우고 싶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세대에서 그냥 단순한 금메달리스트 이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인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유럽 여성들밖에 없었고요. 수영은 전부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백인 남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하고 같은 얼굴을 가진 동양 체형의 남녀가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요, 그냥 금메달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아,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러는데, 예전같이 우리를 이렇게 봤던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인식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K-드라마, K-팝, 특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K-드라마, K-팝이 어디에서 인기가 있냐면 20대, 10대, 2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그래서 올리브영도 인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화장품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국 화장품은 못 쓰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돈 없는 사람이 쓰는 거고, 화장품은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랑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누가 뭐 샤넬, 랑콤 그렇게 중요하나요?
한국 화장품 좋잖아요. 바뀐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밖에서 보기엔 더 바뀐 거죠. 교수님의 유학 시절과 비교해서 한국의 위상은 얼마나 다른가요? 다르죠.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서양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들이 동양 남자였어요. 한국 남자들. 상품 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양 남자들이거든요. 지금 동양 남자들 인기 좋잖아요. 한국 남자들 인기 좋잖아요. 우리 때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게 뭐와 관계되냐면 그날의 국력과 관계돼요. 많은 부분에서 국력과 관계되고요. 저 때는 한국 노래가 외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서양 매장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10대 여자 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 저를 보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란에서 한국 방송을 많이 막아놨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서 보느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필터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는 드라마도 다 알아요. 저한테 얘기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보니까. 위상이 엄청나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을 가잖아요. 한국 여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었어요.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쟤네들은 참 좋겠다.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 항상 동경했거든요.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여권.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중동에 갈 때 한국 여권 내면요. 다릅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개발도상국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진국에서 살고 있구나.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잘 극복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국가로 유명한데 국민들도 대부분 부자인가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편차가 심해요. 왕가들은 잘 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다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우디가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요. 우버를 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제 중동국 특히 사우디 갈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택시 타는 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바가지가 너무 많아요. 주로 운전기사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에 가면은요, 바가지 걱정할 게 없는 게 다 우버로 잡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이 운전을 해요. 그럼 사우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에 물어보면은 생활비가 비싸서 우버 택시를 하면은 생활비가 벌충이 된대요. 저희가 만난 기사분들이요.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란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가 운전을 하는데 이 돈을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생활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어요. 일반인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떼 한 잔이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환율 계산해서 보면 한 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야드 시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6,500원이니까 우리 라떼 6,500원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5,000원이면 그래도 한 잔 마시거든요. 더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줄이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 국가 보조금을 줄여야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다각화요.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하던 일을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사우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달달이 그거를 얼만큼이나 우리가 외국인들 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국민들이 고용을 해야지 자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우디는 만약에 신사임당이 기업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사우디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지금 고용을 하라고 그래요. 사우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 고용을 늘려가는 겁니다. 사우디 사람들을 위한 사우디 국민들이 사우디에서 자리를 잡아서 일자리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게 산업다각화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본문 왔지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혼란을 잘 겪고 잘 이겨내서 좀 더 멋지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그런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